서울의 번화한 거리,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네온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인파 속에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간다. 그의 이름은 한준호, 32세. 서울지방경찰청 강력반 형사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그리고 늘 벨트에 달려있는 수첩은 그의 철두철미함을 보여준다. 한준호는 경찰 내부에서도 인정받는 유능한 형사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사에 결단력 있는 태도로 유명하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의 커리어 중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사건이다. 국제 범죄 조직과 연루된 마약 및 무기 밀매 사건. 그는 이미 수개월째 범인의 행방을 쫓고 있었고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 한준호는 아버지와도 각별한 사이였다. 그의 아버지 한석진은 예전에는 군의관으로 복무했던 인물이다. 냉철하면서도 따뜻한 성품으로 많은 후배 군인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는 10년 전 강원도 산길에서의 교통사고를 겪은 뒤 조용히 은둔 생활을 선택했다. 사고 당시 차는 눈 덮인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한석진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다. 구조까지는 몇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히도 정체불명의 한 남성이 그를 구출해 병원까지 이송해 주었고 그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그날 이후 한석진은 더 이상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는 도시를 떠나 산속 작은 오두막에서 살아가며 자연 속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고 있었다. 준호는 자주 산을 오르며 아버지를 찾아뵙고 그때마다 두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곤 했다. 한준호가 추적 중인 범인 이태석. 그의 이름은 이미 인터폴의 수배 명단에 올랐고 한국 경찰청뿐만 아니라 일본, 홍콩, 태국까지 동남아 전역에서 활동한 흔적이 있는 국제적 범죄자다. 이태석은 단순한 조폭이 아니다. 그는 정밀한 전략과 냉혹한 판단력, 그리고 완벽한 은폐 능력을 가진 존재였다. 경찰은 그가 벌표 블랙드래곤 벌표이라는 국제 범죄 조직의 핵심 인물로 주로 불법 무기 밀매와 마약 유통을 총괄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조직은 정치인과 기업가들과의 비밀 커넥션을 통해 법망을 금의 피해왔으며 내부 고발자들은 하나같이 의문사하거나 실종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수상한 점은 그의 범죄 경력에는 유독 인명피해가 적다는 점이다. 정말로 제거가 필요한 대상만 치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를 향한 복수극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얼굴도 흔적도 동기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태석. 그러나 이번엔 달랐다. 서울 마포구 한 폐공장에서 발견된 드론 영상과 지문이 그의 정체를 증명했고 경찰은 마침내 덜을 놓을 수 있었다. 한준호는 그가 끝까지 잡고야 말겠다고 맹세한 단 한 사람이었다. 몇 달간의 수사 끝에 마침내 작전 개시일이 다가왔다. 서울 마포구의 낡은 공장지대. 밤 11시 37분. 차가운 바람이 철제 문을 울리고 어둠 속에는 오직 경찰 특수팀의 무전기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타깃, 건물 3층에 있다. 확인 완료. 대기. 한준호는 골목 구석에서 목도리를 고쳐 맸다. 이태석이 이곳에 있다는 내부 첩보는 3일 전 입수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허탕을 쳤고 번번이 그를 놓쳤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달랐다. 모든 출입구는 이미 봉쇄되었고 지상과 지하, 심지어 하수구까지 경찰 병력이 배치되었다. 도망칠 구멍은 없다. 무전기 너머로 들린 명령과 동시에 팀원들이 조용히 움직였다. 철문이 바람소리에 맞춰 미세하게 열렸고 곧이어 건물 내부로 침투가 시작되었다. 3층 창고 한복판. 이태석은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투는 단 2분도 걸리지 않았다. 한 팀원이 먼저 쏘았고 이태석은 빠르게 반응해 권총으로 응사했다. 어둠 속에서 섬광이 번쩍이고 짧은 혼란이 일어난 순간 한준호는 틈을 놓치지 않고 그를 덮쳤다. 숨이 찼다. 몸싸움은 격렬했다. 그러나 한준호는 자신의 손으로 수갑을 채웠다. 그 순간 이태석의 얼굴이 조명에 드러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리고 한준호는 얼어붙었다. 그 얼굴, 그 눈빛. 10년 전
아버지를 살린 그 남자. 이태석, 멈춰! 한준호의 외침이 공장 골목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이태석은 대답 대신 몸을 틀어 달리기 시작했다. 조용했던 새벽, 순식간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벌어졌다. 사이렌도, 총성도 없었다. 두 남자의 발걸음 소리만이 철제 바닥을 울렸다. 이태석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유연했다. 날렵하게 담을 넘고 좁은 창고 사이를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하지만 준호는 놓치지 않았다. 수개월 동안 그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그의 패턴과 도주 습관을 꿰뚫고 있었다. 결국 골목 끝 폐건물 지하 계단에서 이태석은 막다른 길에 몰렸다. 숨을 몰아쉬는 이태석과 권총을 들고 천천히 다가오는 준호. 이제 끝이야. 이태석은 천천히 두 손을 들었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조명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고 한준호는 멈춰 섰다.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10년 전 아버지를 구조했던 바로 그 남자. 심장은 거칠게 뛰었고 손에 든 총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는 눈앞의 범죄자를 향해 총구를 내리며 조용히 말했다. 왜 하필 너지?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한준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얼굴,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이 있다. 이태석은 여전히 침착했다. 수갑을 찬 채 조용히 준호를 바라보았고 말없이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마치 벌프 기억해내 봐라 벌프는 듯한 눈빛이었다. 너? 설마?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억의 파편들이 뇌리를 스치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산길, 뒤집힌 차량, 피투성이었던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곁에 있던 한 남자.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지만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 남자. 그것이 지금 이 수배자 이태석과 너무도 닮아 있었다. 심장이 묘하게 요동쳤다. 말해봐. 10년 전 강원도 산속. 그때 그 사람이 너였어. 이태석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웃었다. 그 미소는 어떤 변명도 어떤 대답도 필요 없게 만들었다. 며칠 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한준호는 이태석을 체포한 이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지끈거렸다. 사건은 분명히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에 남아있는 기시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조용히 아버지의 사고 당시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로 했다. 2015년 1월 17일 강원도 평창군 폭설 도로 전복 사고. 유류기록 보관소에서 꺼내든 낡은 서류 더미 속 한 장의 병원 입원 기록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응급수술 전 기록지, 환자, 한석진, 구조자, 이름 미상, 남성. 그 아래에는 흐릿하게 남겨진 메모 한 줄. 상처를 입고 있었지만 환자를 등에 업고 3km 눈길을 걸어 병원까지 이송. 구조자 또한 출혈이 심했으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라짐. 그 메모를 읽는 순간 준호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놓칠 뻔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고 사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딱하고 맞물렸다. 그날 아버지를 살린 그 남자. 그 남자는 그냥 사라졌던 것이 아니다. 스스로 정체를 감췄던 것이다. 한준호는 곧바로 병원 관계자를 찾아갔다. 10년 전 당시 근무하던 간호사는 이미 퇴직해 있었지만 어렵게 연락을 받아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기엔 작은 메모 하나가 적혀 있었다. 긴 머리, 오른쪽 눈가에 흉터, 군복 바지 같았음. 그리고 그 아래에 흐릿하게 적힌 두 글자, 이태. 숨이 멎는 듯한 정적. 한준호는 수첩을 덮었다. 이태석, 그게 정말 당신이었군. 그 순간부터 그의 마음속엔 질문이 떠올랐다. 그가 정말 단순한 범죄자일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사연이 있는 사람인가? 이제 단순한 수사는 끝났다. 이건 진실을 향한 추적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10년 전 그 산길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눈발이 흩날리는 늦은 밤, 한준호는 혼자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병원 기록, 간호사의 수첩 메모, 그리고 이태석의 프로필 사진이 놓여 있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나누었던 오래된 대화를 떠올렸다. 준호야, 날 구해준 사람, 이름도 못 물었지만 왠지 슬픈 눈을 가진 사람이었단다. 내 등에 날 업고 눈길을 걸어와선 아무 말 없이 사라졌지. 그 기억과 사진 속 인물의 눈빛이 겹쳐졌다. 그 눈빛, 말없이 무언가를 품은 듯한 깊고 조용한 눈. 그 순간, 한준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졌다. 그래, 바로 너였어. 10년 전, 강원도 그 눈길에서 내 아버지를 구한 사람.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가슴 깊은 곳에서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다. 감사와 혼란, 그리고 분노가 동시에 밀려드는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다가 조사실 반대편 유리창 너머 조용히 앉아있는 이태석이 보였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준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단순한 형사와 범죄자의 관계가 아니었다. 생명을 빚진 사람과 그 빚을 다시 마주하게 된 순간 온 세상이 하얗게 잠겨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듯 스치고 어두운 하늘 아래에는 뒤집힌 차량 한 대가 겨우 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태석은 그날 숨어 지내던 산속을 조용히 걷고 있었다.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던 중 우연히 산길 아래로 추락한 차량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다.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도와주세요. 그 희미한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그는 무심코 발걸음을 돌렸다. 차량 안엔 한 남자가 의식을 잃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다. 그의 몸을 꺼내기 위해 유리를 깨고 눈 속을 기어 들어갔다. 팔과 다리에 상처가 생기고 추위는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를 등에 업었다. 눈길은 미끄러웠고 신발 속으로 눈이 들이쳤다. 숨이 턱까지 차오를 때까지 그는 3km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시립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남자를 조용히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이름도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게 바로 10년 전 겨울 그가 세상과 다시 맞닿았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한준호는 형사다. 그것도 원칙을 중시하는 냉철하고 정의로운 형사였다. 하지만 지금 그의 정의는 흔들리고 있었다. 조사실 창밖에서 바라본 이태석은 더 이상 단순한 수배자가 아니었다. 그는 10년 전 아버지의 생명을 구한 사람. 그 사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를 체포한 건 옳은 일인가? 그를 놓아주는 건 올바른 선택인가? 준호는 매일같이 질문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이태석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이태석, 본명 이태주, 과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정예병사, 강원도 모 작전 중 동료들을 구하고 실종 처리됨.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후 어느 군사 문건에서도 사라져 있었다. 준호는 군사자료 열람 허가를 요청했고 어렵게 얻어낸 일부 비공개 문서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작전 실패 후 태주는 고위 간부의 비리 은폐를 막으려다 역으로 누명을 쓰고 조직에서 제거 대상이 됨. 탈영 후 도주, 생사 불명. 그리고 그 직후 국내 모 기업과 연계된 불법 군수 거래가 은밀히 시작되었고 이라 연루된 인물 중 일부는 이태석에게 정리당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는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야. 그는 누군가를 제거한 게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자들을 심판하고 있었어. 한준호는 머리를 감쌌다. 법을 지키는 자로서 범죄를 눈감아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수사는 너무도 일방적이었다. 그날 밤 준호는 경찰서 옥상에 올라가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내 아버지를 구했을 때 세상은 널 버리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널 잡았어. 하늘엔 별이 떠 있었다. 그 아래에서 준호는 처음으로 법과 정의 사이의 틈을 체감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한다. 진실을 향한 수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그것이 형사로서의 사명인지 아들이자 인간으로서의 죄책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제 이태석의 이름에 묻힌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한준호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이태석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식 기록에서는 이태석이라는 이름조차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대부분의 문서는 삭제되거나 봉인되어 있었다. 그러나 준호는 집요하게 군 정보망을 뒤지고 전역 군인들 사이에 흩어진 소문들을 조합해 조금씩 진실에 다가갔다. 과거 이태석은 국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정예 요원이었다. 무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전설처럼 불렸지만 어느 날 작전 중 상부의 명령에 의문을 품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배신당했다. 내부 고발자로 몰린 그는 전장에서 일부러 버려졌고 복귀 후엔 군법회의도 없이 불명예 제대당했다. 게다가 그 무렵 누군가의 사주로 그의 가족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 일은 오련으로 처리됐지만 이태석은 모든 것이 조작된 복수극임을 직감했다. 이후 그는 신분을 버리고 사라졌다. 그리고 몇 년 뒤 조직 범죄자라는 딱지를 달고 수배자 명단에 올랐다. 하지만 그가 공격했던 대상들은 대부분 부패한 정치인, 군 고위 간부, 그리고 불법 무기 거래와 연루된 이들이었다. 준호는 혼란스러웠다. 이태석은 범죄자인가 아니면 정의를 가장한 복수자일까? 한준호는 조사를 계속할수록 점점 더 명확해지는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이태석이 제거해온 대상들은 모두 과거 그의 가족이 사망한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사고로 위장된 방화, 갑작스러운 군 작전 실패, 은폐된 보고서, 그리고 사라진 증인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계획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군 내부의 부패한 세력과 정치적 권력이 얽혀 있었다. 이태석은 그 진실을 알고 있었고 아무도 처벌하지 못하는 그들을 상대로 단독으로 싸우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는 법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였고 복수를 위해 살인을 감행했다. 하지만 그의 타깃은 단 한 번도 민간인이 아니었다. 모두가 권력을 악용해 사람들의 삶을 짓밟아온 자들이었다. 이태석은 자신이 더 이상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 진실만은 묻히게 두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준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그는 경찰이었고 원칙과 법을 지켜야 했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가 한 짓이 틀렸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 회색 벽, 희미한 형광등 불빛, 그리고 마주 앉은 두 사람. 한준호는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왔다. 이태석은 여전히 수갑을 찬 채 테이블 너머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긴 침묵,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이태석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말해봤자 믿지 않을 거였잖아. 형사는 진실보다 증거를 보잖아. 하지만 난. 준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당신이 누구인지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이태석의 눈에 순간적인 놀라움이 스쳤다. 그러나 이내 표정을 굳히며 되물었다. 언제 알았지? 10년 전 강원도. 눈길을 걸어 병원까지 아버지를 업고 간 남자. 그게 당신이었죠. 이태석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 눈빛. 널 보자마자 알았지. 준호는 눈을 피하지 않고 쏘아보았다. 왜 사라졌습니까? 왜 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법. 이태석의 눈이 차가워졌다. 내가 믿었던 법은 날 배신했고 내 가족은 그 법의 침묵 속에서 죽었어. 내가 진실을 말했을 때 돌아온 건 총무였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다. 그래도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태석은 날카롭게 되물었다. 그럼 그놈들이 했던 짓은 그들이 아이를 불태우고 증인을 없애고 전우를 팔아넘긴 건 법이야. 나는 단지 끝까지 침묵하지 않기로 한 것뿐이야. 준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그의 손이 주먹을 깍 쥐고 떨렸다. 당신을 체포한 게 옳은 일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난 모르겠습니다. 이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난 법 앞에서 도망치지 않겠어. 하지만 그들 역시 숨게 두지 마. 준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한때 정의의 이름으로 싸웠던 군인. 그리고 지금 복수의 그림자 속에서 진실을 짊어진 한 남자.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한준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태석의 말이 귓가에 남아 지워지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옳았다는 걸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형사로서의 존재 이유를 잃게 됩니다. 이태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내가 나를 이해하는 건 곧 내가 법의 균열을 인정하는 거니까. 준호는 테이블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나는 법을 지켜야 해요. 최소한 누군가는 끝까지 그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모두 괴물이 되니까. 이태석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다. 괴물? 그렇다면 괴물이 되어라만 막을 수 있는 더 큰 악은 누가 심판하지? 준호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선택한 건 정의가 아니라 책임이었어.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기에 내가 대신 짊어진 거야. 더럽고 무겁고 외로운 방식으로. 이태석의 눈빛은 슬프고도 단단했다. 그는 더는 변명하지 않았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하지만 용서도 못해요. 그걸로 충분해. 이태석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다만 내가 진실을 묻지 않길 바랄 뿐이다. 신문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그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무게를 껴안은 채 마주 앉아 있었다. 정의와 복수, 책임과 죄, 그 경계선 위에서 한준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한준호는 신문실을 나서기 직전 마지막으로 이태석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도 증오도 없었다. 오히려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인 깊은 연민과 이해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단순한 악인이 아니야. 법을 어겼지만 이유가 있었어. 그는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남편이었으며 한때 이 나라를 위해 싸우던 군인이었지. 그동안 준호가 쫓아온 범죄자라는 단어는 이제 너무도 협소하고 모호하게 느껴졌다. 이태석의 죄는 분명 존재했다. 하지만 그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세상이 그에게 지운 침묵과 예면이었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지만 이해는 하겠다. 그리고 진실은 더 이상 묻히게 두지 않겠다. 그 순간 그는 단지 형사로서가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이 사건과 마주하고 있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태석은 다수의 불법 행위와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의 과거와 동기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조명되었다. 한준호는 증인석에 서서 담담히 진술했다. 이태석이 한때 국군 특수부대원이었고 상부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하다 버려졌으며 가족까지 잃은 사실. 그리고 그가 10년 전 한 사람, 자신의 아버지 한석진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야기를 세세히 풀어냈다. 법정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다. 판사는 긴 숙의 끝에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이태석은 법을 어긴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 이면에 존재한 정의감과 인간성, 또한 이번 수사협조 및 과거의 인명구조 공로를 고려하여 감형을 결정합니다. 최종 선고, 징역 8년. 가혹하지도
가볍지도 않은 판결이었다.